네, 이제 환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포인트입니다. 언제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환매하는 권리를 벌한다.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겁니다. 결국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다시 다시 되살 수 있는,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매 개념이 들어가려면 언제다? 환매권을 보유하는 시점 언제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요. 즉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정은 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매의 개념이 되려면 뭐라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돼야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에 환매권을 보유하는 약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환매 특약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된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다시 사는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매매 계약이 되는 거지 환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서 안에 환매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가 아니라면 매매 계약 말고 또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때는 종된 계약이라 그냥 기본적인 주된 계약인 겁니다. 계약서가 두 개라는 겁니다.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인 거죠. 정반대로. 그래서 동시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떤 일정한 사유로 효력이 없으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특징이 바로 이 동시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렸습니다. 매매 등기 아울러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때에는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즉 환매 특약을 했고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매했고 매수인이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매수인 제3자에게 다시 매각을 할 수 있고 등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을 가지고 다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했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겠죠. 환매권 등기는 대신 등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룬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진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의 순위번호가 2가 되면 환매 특약은 어떻게 된다? 2-1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종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2-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부기 등기 형식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세트로. 만약 매도인 갑의 환매 등기 후 전득자 병이 매수인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다면 매도인 매수인 전득자 제3자가 있는 거죠. 매수인 을은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만으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의 환매 등기고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전득자 병이 병. 여기 매매 계약이 있는데 플러스 동시에 멀다 환매를 했어요. 근데 매수인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이에요. 행사하기 전인데 병이 매매 계약 개최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매수인이 대금은 돈은 받았으니까 동시에 환매권 행사할 수 없는데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상태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떤 명목이냐면 환매 특약이 있는데 아직 갑이 행사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거절을 못한다. 어떤 경우에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만으로는, 이 얘기는 아직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비록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매수인이 병에게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약의 등기만으로는. 근데 특약의 등기를 넘어서 행사를 할 경우는 다르겠죠. 이 상황은 특약이 등기되어 있고
그러나 아직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병에게 거절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이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환매를 하려면 나중에 다시 사올 때 그 매매 대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해놓습니다. 정했으면 그 특약에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는 만약에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을 발생시킨 거죠. 왜냐면 처음에 있었던 매매 대금만 가지고 다시 사지는 않겠죠. 그럼 매도인이 너무 유리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정하지 않은 걸 대비해서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약이 없으면 처음에 매매 대금과 당연히 매수인 부담한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 됩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한테 합산한 것을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보통은 정하겠죠. 지금 10억에 파는데 환매할 때는 뭐 15억 그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배매 대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매 대금은 그 다음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을 본다. 이건 587조 과실의 기속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물의 과실, 대금의 이자, 낯익조, 등가성, 상계한 것을 본다.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환매 기간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뭘 배웠죠? 환매권 등기,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한다. 특약 동시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고 또 하나 환매권을 보유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그랬고 방금 환매대금 배웠습니다. 이번은 뭐다? 환매기간. 환매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동산은 시험이 잘 쉽지 안 되고 부동산은 본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5년을 넘는 경우는 뭘로 본다? 5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약정한 환매기간이 5년을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그런 의미죠. 환매권. 근데 일박 예약 완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르죠. 행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은 경우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한 경우에 넘지 못한다 이런 단축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자, 환매 기간 정할 때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가 포인트입니다. 한편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데는 그 기간은 5년, 3년을 본다. 자, 이거는 기간을 정한 경우예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본다? 5년, 3년이요. 환매 기간 처음에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5년 되겠죠. 부동산 경우.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정하지는 못합니다. 임의로. 딱 한 번 정해졌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 되는 거고 이게 변동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 7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요게 기출문제 형태입니다. 나오는 형태. 요런 형태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럼 환매권 행사 방법. 이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환매권 행사 방법에서는 환매 기간 내에 배웠죠. 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5년이고 약정한 경우는 약정 기간인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을 나오죠. 환매 대금을 환매권 행사가 적법하려면 환매 기간 내라는 걸 요건을 갖춰야 할 거고 또 하나는 환매 대금을 지켜야죠. 환매 대금은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약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매수한 데 소요된 비용, 매매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환매 의무자에게 대하여 환매 의사를 해야겠죠. 의사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드리겠다는 의사표시겠죠. 엔드, 환매권자, 환매 등 상대방에게 제공해야만이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사표시가 아니라 환매 대금도 상대방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환매 기간 내, 그래서 환매 기간이 중요한 거고요. 환매 대금은 또 중요했던 겁니다.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돼야만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매 의무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매매 계약 종된 매매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겠죠. 하지만 매수인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근데 양도됐지만 뭐다? 전제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 후 목적물이 포인트는 등기 후입니다. 등기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전득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실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가 여기 실효성은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예요?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겠죠. 매매 계약이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누가? 매도인이 종전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했어요. 환매권자가 환매 의무자가. 결국은 이건 종전 매도인이고 환매 의무자 만약에 부동산이 계속 매수인이 갖고 있다면 종전 매수인이 갖고 전득자가 있으면 전득자가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거는 계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쟁점이 되냐면 환매권 같은 경우는 환매 기간이 정해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 그 기간, 이 환매 기간 내 행사되냐? 그러면 그 실효성이 뭐죠? 환매 기간은 길어야 5년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10년이잖아요.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장점이 있죠. 실익이 있죠. 그걸 묻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에 따른다. 즉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매 기간 짧으니까. 근데 이게 10년이잖아요. 단축시킨 거잖아요. 법이 인정한 채권자의 권리를 약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맡기지는 않는 겁니다. 요 지문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환매 기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5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년이에요. 특별한 상황은 환매 기간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한다? 그건 아니다. 일반 채권과 같이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고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아도 지금 뭐예요? 지금 매매이니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해야만이 186조가 권리 취득을 주장한다는 뭐 소유권 취득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라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에 지금 매매에 의해서 목적물을 넘겨받는 거라면 등기해야만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맞지 않죠. 주장할 수 없다죠.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가 맞겠죠. 만약 갑의 환매 등기 후 환매가 등기를 했어요. 등기 정의 아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 을 환매 등 정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거군요. 저당권자예요. 자, 매도인, 매수인 등기가 됐겠죠. 목적 부동산 여기에 대해 뭘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여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저당권 소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매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면 이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소유권보다 더 소유권의 일부인 저당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한다. 그 등기의 그 효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겁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환매권 등기의 효력인 거죠. 제3자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환매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나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전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쉽게 그래서 처음에는 나대지 상태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하고 플러스 환매를 했어요. 암검사. 그러다가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환매 특약 얘기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철거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게 환매 특약의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할 거라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관습상의 법정지상 더 효력이 강한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잖아요.
하물며 저당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또한 마찬가지로 소멸된다. 생기지 않는다고 같이 연장선상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같이 세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이걸 철거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철거해서 철거될 운명이 있는데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요건이 어떻게 되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고 임의경매는 강제경매 다른 매매 기타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매수인은 철거 특약은 없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철거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상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길 여지가 없다. 왜냐면 토지만 넘어오니까요. 건물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매 특약에서 토지에 대해서 맞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의 건물을 위해서 매도인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용의를 부담한다. 그건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매 특약에 따라 매수인은 이걸 철거할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자, 교환계약. 교환계약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쌍무계약,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였죠. 쌍무계약 특징인 동시행한변, 그 다음에 유연부당,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이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매매계약으로 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교환계약에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어렵게 내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서로 약정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요물계약은 아니죠. 낙선계약. 이러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갑은 을에게 뭘 해주기로 했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대신에 을은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받았다. 즉 1억 원. 가액의 대가성이 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을은 토지와 1억 원을 보충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1억 원도 주기로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다. 교환계약에서 교환계약 목적물 뭐였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이죠. 근데 금전 이외의 재산권은 분명히 토지는 해당되죠. 하지만 뭐도 줘요? 금전을 주잖아요. 이걸 뭐란다? 보충금이라 합니다. 근데 보충금은 토지를 전제로 하는 거죠. 금전 아닌 재산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준다. 보충해서 줘야만이 교환계약이죠. 만약에 왜냐면 교환계약 자체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 개념적인 그렇습니다. 자, 을사의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다. 어떠한 형태, 뭐 서면이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냥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지 그 의사합치가 뭐 서면에 의한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분류식, 요식 계약이란 그런 겁니다. 당사자 의사합치는 반드시 서면을 한다. 어떤 형태, 계약 체결의 방식, 의사합치의 방식. 의사합치의 방식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분류식 계약입니다.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서면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분류식 계약이니까.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매매 계약에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유상 계약에 준용을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하자 담보 책임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니까 교환 계약은 적용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 준용된다. 그럼 교환 계약이 유상 계약이냐? 유상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죠. 서로. 쌍무 계약이면 뭐다? 유상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 그럼 각 당사자가 매도인이 되는 거고 매도인을 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합니다.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넘겼는데 저당권이 있었어요. 기존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뭐죠?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어디서 만지? 이건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포인트는 교환계약에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당권 행사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572, 573, 574, 575, 577 제한물권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은 선악 불문이다. 내용은 뭐였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을 잃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 소멸에서 출제를 했을 때는 상환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선악 불문. 그걸 묻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교환계약은.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이렇게 종합문제처럼 나옵니다. 의뢰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자, 1억 원 더 을의 갑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갑은 건물을 넘겨주는 의무가 있고 을은 그 대가로 토지와 앤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채무예요. 주된 채무예요. 그렇죠. 등가성을 맞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이 1억 원의 지급 채무를 불행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가서 그러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지 사유, 법정 해제 사유. 돈이니까 이행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행 채굴 하고 만약 이 1억 원의 미지급에 대한 해제권 발생 사유에 대한 특칙을 두지 않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이행 체결하고 상당 기간 지나서 이행 체결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충금 지급은 갑에 대한 채무이다. 당연한 겁니다. 해제된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겠죠.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됐으면 원상 회복 의무 있고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계약 해제.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대금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념상 즉 교환계약의 성질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금에 매매계약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1억 원 지급을 뭐라고 하냐? 보충금의 지급이에요. 보충한다. 돈은 돈인데 보충금이다. 매매계약 성질이 교환계약 성질이 바뀌는 계속 교환계약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개념과 관련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알려주십시오. 계약 체결 후 건물이 계약 체결 후 그러면 후발적이나 건물이 을의 과실로 누구의 과실로요? 을의 과실로. 자 볼게요. 건물이 지금 이전 의무가 누가 있어요? 갑이죠. 갑이 채무자예요. 갑의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죠. 소실돼서 갑의 채무이 이행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으로 누구 책임으로? 채무자 책임이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을의 과실은 채권자의 과실로. 자, 그게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정리하게 되면 4번은 채권자의 과실, 채권자인 을의 과실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된 거죠. 채무자 갑의 이행이 이렇게 이 얘기예요. 채권자에서 채무자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부담이죠. 원칙적으로. 그걸 문제죠. 이런 경우 따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이행 불능되다. 그러면 위험 부담의 법리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대상 청구권의 문제다. 위험 부담의 문제면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행 불능된 경우 그걸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죠.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채무자인 갑은 을에게 상대방의 이행, 토지와 보충금 1억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후니까 이행 불능, 건물의 을의 과실로 채권자의 과실, 채권자의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이행 불능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소실되었다면 이행 불능됐습니까? 을의 보충금 지급을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쌍무계약이므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1항 즉 예외사항이 정된다.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과실의 기속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보충금 지급 나왔었죠. 어디 나왔었냐.
잠깐만. 어떻게? 아, 여기 있구나. 보충금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587조 과실의 기속 문제 계속 나오네요. 580조가 준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목적물의 인도와 현실적 인도와 대금의 현실적 인도를 전제해서 등가성, 지연이자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를 묻지 않는다. 목적물 인도받다 하더라도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이 원칙적으로는 등가성 때문에 대금의 이자, 대금을 주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손해금 상당의 이자, 즉 과실을 주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자,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급 기한을 정했다는 얘기는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에 이렇게 썼거든요.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표현인데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 지금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그럼 원칙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을은 건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의 목적물 기속은 을이 받은 날로부터 당연히 자기 때 기속되기 때문에 등가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에 현실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매매대금 지급 그 토지하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보충금 그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행지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려면 이행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 단순히 이행 제공 이행지체가 아니라 매도는 다 했잖아요. 자기네 의무를 이행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연 손해금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답은 틀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제가 2번이라 써놨네요. 쉽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되게 내용 자체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근데 답은 그래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객관식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건 특히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애매한 것들은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른 걸 더 외우십시오.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례가 어려운 게 낯설고 어려운 게 답이 되는 경우 드뭅니다. 답은 오히려 쉬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다 하나씩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성격상 강의 성격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보는데 이런 데 오히려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제 괜찮습니다. 자, 갑은 지금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로 보시면 이 사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 자체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X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도 가름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물을 이행인수하기로 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나올 수 있는 패턴. 지금 교환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 보충금, 하나는 저당권 피담보채물 이행인수. 아까 배웠죠? 이행인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에 대한 이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Y토지를 넘기기로 했어요. 토지. 그런데 가액 차이로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X토지와 서로 교환하게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을 Y토지에 설정된 이 토지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갑이 이행인수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을토지의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이 있는데 갑이 이를 이행인수했다. 지금 갑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내부적으로 갚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옳은 것은
잠시만요. 자, 이행인수 교환계약 체계로 갑의 기책사유 없이 지금 건물이죠.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채무자의 기책사유 없이 멸실됐다. 그러면 후니까 계약 체계로니까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채무자가 기책사유가 없으니까 이연부담이죠. 그럼 원칙대로 가겠죠. 일단은 뭔가 부연설명을 봐야겠죠. 이연부담 적용된다? 아니죠. 이연부담 법률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쌍무계약이잖아요. 교환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급부. 내가 너한테 건물을 주니까, 건물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나한테 토지를 주니까. 그게 쌍무계약 아닙니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연부담은 적용된다.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즉 갑이 지금 이행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행의 의무는 어느 정도인가? 건물이에요.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즉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무는 건물을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겠죠. 왠지 이행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갑의 의무는 완전한 의무가, 급부 의무가 제대로 되려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행 인수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포함되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 부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갑이 을의 채무를 이행 인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면서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요 의문이 뭐냐면 대가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행 인수한 부분은 왜 한 거죠? 가액의 차익이 발생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 인수함으로써 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맞춰진 거잖아요. 예컨대 이게 10억이에요. 근데 이게 12억이에요. 가액의 차이가 있으면 원래는 어느 쪽 어떻게 해야 돼요? 2억 원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2억인데 플러스 2억 원을 주는 대신에 뭘 한다? 이게 2억 원이에요. 저당권이. 그래서 이행 인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억 원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게 10억이 맞춰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하면 돼요. 그게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는 거예요. 원칙적 모습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약성이에요. 계약성 의무는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행 인수까지 합니다. 이 지금 보충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행 인수한 거예요. 보충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만약에 이게 보충금 2억 그렇다면 보충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보충금 가액의 차이를 보충금의 지급에 가름해서 인수를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행 인수했기 때문에 그 이행 인수 자체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충금이라면 실제 2억이라면 7억을 2억을 줘야 하는데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이행 인수했기 때문에 별도로 2억 원을 말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당연히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이미 봤습니다. 다음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이행 인수했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교환할 수 없다.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은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주면 계약서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토지 소유권만 넘기면 돼요. 그런 다음 갑은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갑이 이 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저당권자 당연히 을을 상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니까. 이행 인수는 을이 채무자 있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용어가 지금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을이 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신용이 훼손될 염려에서 자신이 갚아버렸어요. 근데 원래 누가 갚아야 했어? 내부적으로는 갑이 갚은 거잖아요. 갑이 갚아야 할 것을 을이 대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상권에 문제가 있어요. 타인의 채무를 을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어요. 근데 더 나은 게 뭐냐면 이 성격은 뭐냐면 원래 보충금에 가름해서 하기로 했어요.
즉 채무의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평가했으면 결국은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을이 갑이 인수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평가.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이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도로. 당연히 손해배상 채권 대신 갚았으니까 구상권 채권에는 그걸 더 넘어가서 교환계약 자체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보충금, 만약에 보충금 지급, 아까 같은 경우는 보충금이 2억이 있다. 근데 지급을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 발생한다. 근데 여기는 가름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2제 가액을 고지해서 시가보다 조금 높게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면 교환계약을 할 때 자신이 소유한 교환해서 넘겨주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좀 속여도 아니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정확한 시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묵비하 상대방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즉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하더라도 이 시가를 확인할 의무는 누구한테? 상대방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 사람을 탓해. 네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알아봐야지 그 사람 맘만 믿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탓해. 그 사람이 정확한 금액을 너한테 말할 이유가 없을 텐데. 사람의 본성은 욕심인데 그 사람 본성에 따라서 욕심껏 자기 금액 부른 건데 그걸 믿은 네가 잘못이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좀 문장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 아니야 싶은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하기는 너의 책임이다. 자, 임대차 계약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 오히려 환매하고 교환이 내용이 어렵죠. 교환은 세트로 나오고요. 여러분이 배운 쌍무계약의 이행부담 법리와 그 다음에 담보책임에 가서 섞어서 교환계약에서 나옵니다. 교환계약은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에게 있었죠.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통상에. 먼저 그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자, 사용수익. 임대차 계약이 뭔가? 사용수익, 목적물의 사용수익 대가로 임차인은 뭘 대가한다? 대가관계,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서로 대가관계, 등가성을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등가성. 사용수익의 대가로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사용수익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며 근데 사용수익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 대가관계에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면 일시적으로 사용 못한 만큼 그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하겠죠. 일할 계산. 내가 10일 동안 못 썼다 그러면 차임은 1개월 중에서 10일을 뺀 20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자 사용수익에 만약에 임대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수선 의무가 필요한 게 있죠. 수선 의무. 이 수선 의무는 뭐다? 통상의 필요비. 그럼 임대인이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해야겠죠. 근데 항상 필요비는 먼저 누가 지었죠? 목적물이 지금 점유 사용 중인 임차인이 요청하게 돼서 수선을 하고 그 수선에 해당한 필요비를 주면 상관없는데 아직 임대인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절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임차인 지출한 사용 수익과 관련된 통상의 필요비는 요 편에 있는 거고 요와 요원 등과 관계가 있다. 그 논리는 하나의 논리적 설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임차인은 필요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죠. 필요비는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필요비를 지출하는 당시에. 근데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이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대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임차인이 먼저 필요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렇게 그럼 당신이 수선하고 그 대금을 나한테 청구해라.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그 대금을 먼저 수선업자에게 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임대인에 보내주면 임대인이 주겠죠. 근데 임대인이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만큼을 차임에서 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겠죠. 또 합리적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용수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의무가 있는데 필요비가 지출됐어요. 그럼 필요비는 이 사람이 부담을 해야겠죠. 하지만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차임만큼 까자. 왜냐면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설명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쉬운 거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에요. 멸시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영구적으로 일부가 불능이 된 겁니다. 아까 정절에 본 것은 잠시. 근데 이게 훼손됐잖아요. 멸시 기타 사유로 소실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은 그 비율에 의한 감액을 청구해야죠. 왜냐하면 사용수익 의무하고 차임은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용수익을 일부밖에 못 쓰면 다 차임도 감액돼야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대인이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결정해준 차임은 결정시간이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를 이행기를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이게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면 협의된 금액을 기출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면 이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증액이 돼요. 근데 어떻게 증액되죠? 형성권, 차임 증액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딱 증액이 돼요? 그러면 구체적 금액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협의를 통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조정해요. 그럼 법원 소송 가면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임대차 계약 당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을 해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금액이 현저히 불공평할 때 그 증액 청구를 하는 거죠. 그게 사정 변경이면. 그러면 법원이 감정을 통해서 합당 금액이 이만큼이라 결정하겠죠. 그럼 청구권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법원의 결정 시점 시간적 갭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어느 시점부터 증액된 차임을 적용할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는 법원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법원이 결정 시점이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차임 증감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측면, 즉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언제 한다?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겠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 청구라는 차임의 금액이 증액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도달된 때를 이행기를 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과 시간적 갭이 있을 때 현실에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차임을 적용할까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사정 반대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가 언제부터? 의사표시 발생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증액청구 의사표시할 때. 그렇게 해야만이 이 형성권이라는 측면을 의미가 있는 거죠. 형성권 그거거든요. 차임 증액청구 의사표시할 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이. 근데 그 금액, 증액된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때는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분담한다. 즉 임대인에게 자 차임이 월 차임이 1,000만 원이다. 임차인 2명이다. 500씩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내부적 관계가 어떠하든 내부적 몫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임대인 상대로선 1,0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하여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